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의 아주 솔직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도 하나인데요. 개인이 소자본을 가지고 경험도 많지 않은데 뭐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과연 온라인 창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게 장기적으로 내 사업이 될 수 있는가? 월천대사란 말도 있죠. 월 1,000만 원 버는 그게 과연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제 친구나 제 친척이 뭐 똑같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돈도 많이 없고 또 개인이고 온라인으로 뭐 장사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요즘에 이제 온라인 하는데 과연 이 온라인 창업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제 솔직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물론 좌절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혹은 용기를 얻으시는 분도 있겠죠. 제가 예전에 그 창업 다마고찌라는 그 채널에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좀 했는데 요 내용들을 많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다 잘렸어요. 구독자가 좀 나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은 뭐 제 유튜브니까 제 마음대로 한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진솔하게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뭐 어떻게 해야지 개인이 기업을 이기고 성공을 하느냐 이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아주 장기적으로 긴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도 이거를 또 배우고 또 실행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강의를 하고 있고요. 뭐 언제까지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방법론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저의 솔직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 찍게 된 그 직접적인 계기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그 다른 그 온라인 관련 이제 비즈니스 유튜버들을 좀 비난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개인이 이 온라인 창업해가지고 돈 벌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이제 이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마치 될 것 같이 막 이렇게 과장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 무슨 프로그램 팔아먹고 또 뭐 위탁 상품 팔고 이런 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호도한다, 대중을 호도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 그 유튜버들 무슨 뭐 머신도 있고 뭐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분들 막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다 꼼수다. 뭐 자기가 다 해봤는데 1%도 그렇게 돈 버는 사람 없다.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하는 그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너그럽게 그분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무슨 일이든 간에 어떤 사람들 간에 복합적이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 용어로는 이제 두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second thought라고 하죠. 우리 그 아주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우리 강아지도 이름이 보키인데 보키도 두 마음을 품어요. 제가 보키야 이렇게 부르면은 저한테 이렇게 오는데 가끔 이렇게 눈깔이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이제 한 마음인 거고, 이럴 때는 이제 두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뭐 실타래를 던져주거나 간식을 생각이 나는 거죠. 누구나 두 마음을 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아주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제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금전적으로 뭐 사기를 치면은 물론 범죄 행위지만 저는 웬만한 두 마음은 다 괜찮다고 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이렇게 캐치하면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무슨 뭐 진리를 찾는다고 뭐 이상한 교회도 다니고 뭐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고 뭐 그 지리산에 있는 도사도 찾아가고 했다는 얘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사전에 공부를 좀 하고 봤기 때문에 그분들도 두 마음을 품는 걸 저는 알아요. 그걸 다 알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필요한 거면 그분들한테 배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이용하는 거고, 뭐 저는 일부의 대가를 낸 거고. 그러니까 웬만큼 그렇게 그 신도가 있고, 또 구독자가 있고, 그런 분들은 적어도 한 칼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100이다 진짜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한 3, 40은 제가 건질 게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속이의 어떤 두 마음을 품은 그 목적을 위해 가지고 좀 과장을 하고 또 거짓말도 붙이고 하는데, 사실 그 30%는 진짜거든요. 그게 없으면 구독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 필요한 것만 배우자. 그 나머지 70에 대한 그 실망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30을 안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저한테 이메일 주신 그
그분도 뭐 실망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걸 안 보면은 그분 손해잖아요. 저는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뭐 장사가 옛날 같지가 않고 좀 꺾였으니까 어떤 명예회복이나 뭐 이런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나도 할 일이 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거는 이제 두 마음은 아닌 거고 우리 와이프가 이제 요즘은 유튜브 꼭 해야 된다고. 저도 하다 보면 두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이진 않는데 이런 마음은 있죠. 뭐 구독자가 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면은 또 비즈니스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파트너를 또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두 마음 두 품으면서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상한 얘기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울 건 배우고 또 뭐 저거는 좀 과장이구나.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배웠으면 또 그만큼의 또 페이도 하고 뭐 프로그램 좀 사주고 위탁 상품 좀 뭐 팔아주시고 구독 뭐 버튼 누르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눌러주고 조금만 마음을 너그럽게 먹으면은 뭐 얼마든지 뭐 편안하게 원하는 거 다 얻고 그분들도 행복하고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 얘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저는 지금 이 시장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점점 더 구조적으로 이 환경적으로 개인이 기업보다 성공하기 유리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온라인 카테고리 들어가 보시면은 개인들과 기업 간의 전쟁터예요. 이 전쟁터에서 누가 이기느냐? 카테고리마다 다 다르긴 하는데 물이나 뭐 생수나 뭐 휴지 뭐 이런 그 일상용품 아니면 또 가전처럼 무슨 그 기초 투자가 많이 들어갈 카테고리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개인들이 많이 이겨요. 저도 물론 이제 기업 사이드이긴 하지만 이분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제 카테고리는 그렇습니다. 이 생활용품이라든지 인테리어 쪽은. 이게 한 3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개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물론 이제 그 아주 개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이제 이렇게 커지면 또 기업이 되죠. 근데 이 잘하는 개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걸 초기부터 보거든요. 조금은 속된 말로 이제 싹수라고 하는데 이 싹수가 대단한 개인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금방금방 성장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개인들을 많이 관찰을 했죠. 이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 개인들이라는 이제 업체가 공통점은 다 물건을 해외 소싱한 거예요. 남의 물건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장한 경우는 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해외 소싱을 어떻게 해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 걸 보고 과거에 이제 경험이랑 다 비추어가지고 그런 걸 토대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 해외 소싱 뭐 9단계 이런 얘기도 한 거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저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걸 좀 더 얹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개인들을 계속 관찰을 해온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 개인들이 누구냐,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 이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실 이걸 알아야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들이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모든 개인이 다 이렇게 성공을 하지 않거든요. 처음에 이제 나온 질문 있잖아요. 소자본으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온라인 창업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가, 뭐 기업을 이길 수 있는가. 물론 전부는 아니겠으나 이 개인들, 지금 현재 성공하고 있고 기업을 이기고 있는 이 개인들의 조건들을 보면은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과연 나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을 갖춘다면은 그리고 갖춰간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해볼게요.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탈락 조건 이게 분명히 존재해요.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뛰어들어 가지고 돈 번다는 사실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선천적인 조건이란 게 있어요. 그게 뭐 유전적이든 아니면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경험한 걸로 내가 이렇게 체내화된 거든 간에 지금 와가지고 바꿀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될 분들의 조건이 그냥 제가 솔직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그 올린 영상 중에 그 온라인 창업해가지고 돈 쉽게 버는 사람 4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뭐였냐? 물건 사기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글 잘 쓰는 사람, 사진 잘 찍는 사람, 그 다음에 자본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 이 4가지인데 첫 번째 그 물건 사기 좋아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그 카테고리에 시장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 사기 좋아하는 거는 자주 쇼핑몰에 들어가는 거고 뭐가 잘 나가고 뭐가 대세고 뭐가 아닌지를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시장 조사를 뭐 억지로 내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느 정도 이 파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금방 배우고, 조금만 이제 뭐 한 몇 달 안 봤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가면 금방 배우고. 그러니까 이 감이 있는 거죠. 이 시장판을 읽는. 그 다음에 글 잘 쓰고 사진 잘 찍는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브랜딩이란 걸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도 뭐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어렸을 때 동화책을 많이 봤던 뭐 좋은 음악을 들려줬던 간에 개발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본.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돈을 끌어오든 간에. 그 창업 다마고지에서 제가 그 얼마 필요하냐 가지고 최소 3천만 원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편집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그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뭐 1,000만 원이라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터졌을 때 유동성, 그러니까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돈이 최소 저는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는 뭐 어디서 빌리든 간에 그 정도는 뭐 당장은 없더라도 당장은 뭐 한 500만 원, 뭐 한 1,000만 원만 있어도 저는 가능한데 주변에 뭐 만약에 잘 팔렸을 때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동원할 능력이 없다면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것도 진입장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은 갖춰야 일단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봅니다. 만약 이걸 다 갖췄다, 그럼 상당히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서 언급은 안 했는데, 여기에 이제 또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어하고 컴퓨터예요. 영어를 못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영어라는 거는 뭐 미국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그 단어를 얘기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어를 연결해가지고 할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원을 쓰던가 뭐 누구를 또 외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내 맘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 창업해서 특히 해외 소싱 해가지고 돈을 벌기가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컴퓨터인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익숙하지가 않으면은 뭘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유튜브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다 이 컴퓨터 관련된, 인터넷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나이가 들던 뭐 전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든 간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무슨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디에 들어가서 뭐 캡처를 받고 저장을 해가지고, 사실 이런 거 모르면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온라인이라는 게 컴퓨터 아니에요.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업로드도 시켜야 되고. 근데 이런 게 불편하면 이거 다 외주주면 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네 가지 조건하고 또 영어랑 컴퓨터 부분이 사실 이게 불편하시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좌절하셨나요? 그래도 뭐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기업을 이길 수가 있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기업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거는 이 전선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요 한 부분만 이기면 되거든요. 전 카테고리에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아이템만 이겨도 돼요. 뭐 좀 더 확대하면은 아주 작은 카테고리, 아주 세부 소 카테고리 한 개만 이겨도 되고 거기에서 1등이 되면은 또 월천만 원 얘기 나오는데 요즘 세상은 그래요. 옛날에는 뭐 매출 100억 하려면은 물건 한 2,000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건 한 10개 가지고 뭐 어떤 분은 한 서너 개 가지고 100억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템만 터져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온라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가 기업을 이길 수가 있냐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아이템을 내가 제일 잘 팔 수 있는가, 이 아이템을 내가 누구보다 제일 잘 팔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죠. 이 게임은. 그러니까 이거는 국지전도 아니고 게릴라전이거든요. 아무리 무기가 없고 뭐 여건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게릴라를 이길 수 있어요. 이 게릴라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법은 뭐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죠. 전면전에서 이기는 전략하고 이 국지전, 이 게릴라전에서 적을 이기는 방법하고는 전략이 완전 다르죠. 이 게릴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그 적의 단점을 파고들면 됩니다.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계속 공략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기면은 게릴라는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뭐 중소기업, 기업, 뭐 어떤 간에 뭐 큰 회사,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약점은 뭡니까? 이 기업들의 약점. 첫 번째는 브랜드예요. 기업은 다 브랜드로 상품을 팔잖아요. 뭐 이 이야기도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이 이
옛날에 피라미드였다면 지금 이렇게 모래시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명품 브랜드만 팔리고 아니면 아예 이름 없는 브랜드가 팔려요. 그러니까 무명의 브랜드. 예를 들어가지고 브랜드가 이렇게 등수가 있다고 칩시다. 뭐 1등은 뭐 루이비통, 에르메스고, 뭐 한 10등쯤 되면은 뭐 한 폴로인가요? 랄프 로렌? 그 다음에 한 뭐 카테고리 상관하지 말고 40등쯤 한 아가방이 있다고 치고 뭐 그 밑에 뭐 쌈지 있고 뭐 이렇게 등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치면은. 그 요즘 소비자들은 이 10등 안에 있는 브랜드가 아니면 잘 안 사요. 오히려 아예 이름 없는 브랜드 사요. 혹은 등수가 없는 브랜드. 태생 자체가 등수가 없는 브랜드가 있어요. 뭐 유니클로라든지 뭐 노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자라 이런 거는 사실 뭐 30등이니 80등이 이런 게 없잖아요. 아예 등수가 없는 브랜드거든요. 샤오미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모르는 브랜드 사요. 듣도 보지 못한 브랜드. 사람들은 옛날보다 그 수입이 이제 이거 뭐 전문 용어로 SES라고 소시오 이코노미 스테이터스라고 하는데 나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수준이 다 등수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50등이었다면 그 50등 브랜드를 샀어요. 왜냐면은 90등 브랜드는 아예 브랜드가 아닌 걸 사면 이거보다 더 떨어져 보이니까. 그러니까 메이커가 아닌 걸 사면은 100등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50등을 하니까 50등 브랜드를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 소시오 이코노미 스테이터스가 50등이라 하더라도 이걸 알리고 싶지 않잖아요. 유니클로 입어보면 내가 몇 등인지 모르니까 더 좋잖아요. 숨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무명 브랜드예요. 처음 들어본 브랜드. 그냥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브랜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가 딱 50등, 뭐 70등으로 이렇게 등수가 누가 들어도 고착화되는 그 브랜드보다 훨씬 사기가 편해졌어요. 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때까지 지내온 기업들에서 봤을 때 이런 브랜드들이 어정간한 브랜드보다 훨씬 더 잘 팔려요. 여러분 아가방 그러면은 엄청 좋은 브랜드 같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쁜 옷을 파는데 여기는 아가방이고 여기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로고가 이뻐요. 어딜 더 사겠어요? 아가방이 믿음이 가니까 사겠어요? 아니죠. 왠지 더 비쌀 것 같고 똑같은데 브랜드니까 브랜드가 팔 것 같고 아가방이 무슨 에르메스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 보는 브랜드가 잘 팔려요. 물론 이제 사고방식이 조금 옛날식이라든지 좀 그 과거지향적인 분들은 아직도 아가방을 살 거예요. 메이커니까. 근데 젊은 친구일수록 점점 시대에 갈수록 이쪽 매출이 커져요. 오히려 여기는 발목을 잡혀요. 브랜드 때문에. 브랜드가 뭐 좋은 호감 브랜드를 좋은 이미지를 주면 좋겠지만 사실 브랜드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워드 되는 데가 많아요. 뜨는 것보다. 오히려 뜨는 거는 신규가 뜨는 거지 과거에 있던 브랜드가 다시 뜨는 경우는 없어요. 이것도 이제 뭐 브랜드 중역의 법칙이라고 이 브랜드는 점점 이렇게 밑으로 하향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명품 브랜드를 런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중역으로 떨어지니까. 누가 보더라도 맛이 간 브랜드가 많아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를 못 버리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들은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먹히는 시장이 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브랜드 먹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꼼짝달싹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만들면 되잖아요. 새로. 이쁘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요즘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BI에, 그런 디자인에. 과거 브랜드들은 옛날 사람들을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바꾸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로고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못 바꿔요. 물론 돈 들여가지고 바꾸는 기업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최신 트렌드에 맞게 딱 입맛에 맞는 브랜드를 그냥 만들 수 있잖아요. 브랜드라는 게 뭐 그냥 패키지에다 스티커만 붙여도 브랜드잖아요. 어차피 상세 페이지에서 온라인 디자인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브랜드가 지금은. 매장이 아니니까. 그리고 만약 그 브랜드가 안 팔린다. 적중하지 못했다. 그럼 버리고 또 새로운 브랜드 만들면 되잖아요. 거기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돈에. 그래서 이 브랜드가 의외로 그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그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가방에 있는데 쌈지 가방을 사겠어요? 아니면 처음 보는 브랜드 사겠어요? 이건 명백하잖아요. 쌈지도 브랜드인데 메이커고. 자, 두 번째 이 기업의 약점은 고정비예요. 기업은 창고도 있고 직원도 많고 그 고정적으로 매출과 관계없이 나가야 할 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가에 3.3배 배수를 안 붙여서 판매가를 안 만들면 적자가 납니다. 물론 뭐 모든 상품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진율이 3배수가 안 나오면 회사가 되게 힘들어져요. 특히 뭐 오프라인 매장까지 운영하는 회사는 오프라인 매장은 임대료가 비싸거든요. 수수료도 비싸고 백화점은 뭐 40%까지 받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3배를 안 붙이면은 인건비하고 뭐 수수료 내고 임대료 내면은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소비자 가격이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고정비가 없잖아요. 맘만 먹으면 고정비를 없앨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직원이 적고, 뭐 혼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창고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다 외주를 주면은 이거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 월급 고정비가 아니라 매출과 연동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변동비이기 때문에 그 매출 나가는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격을 꼭 칠 수가 있어요. 맘만 먹으면은. 물론 뭐 잘 팔리면 계속 3배수로 팔 수 있겠지만 내가 이거를 좀 뭐 욕심을 낸다. 뭐 경쟁이 붙었다. 그랬을 때는 뭐 2배 혹은 그 이하로도 팔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뭐 10% 뛰기도 한번 해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업들은 이 점 때문에 개인을 못 이겨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해외 소싱이 안 됐을 때는 이제 기업들만 해외 소싱을 하고 개인들은 해외 소싱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겼는데 이제 개인들도 해외 소싱을 해가지고 똑같은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기업은 3배수를 지켜야 되는데 개인은 마음대로 꺾는단 말이에요. 맘만 먹으면 뭐 한 10%만 붙여가지고 팔아버려요. 그러면 기업에 팔고 있는 이 브랜드는 끝나는 거예요. 이 상품은. 그래서 이 고생을, 이 싸움에서 지난 한 3, 4년 동안 계속 졌어요. 이 개인들한테. 물론 이 개인도 돈을 벌면 기업이 돼서 제 입장에서 이제 똑같이 당해봐야 되겠지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런 차원에서도 개인들의 해외 소싱이 이제 전제긴 하죠. 예. 뭐 해외 소싱 안 하면 사실 2배도 어렵잖아요. 예. 해외 소싱 했으니까 3.3배 붙였다가 원하면 이제 2배, 뭐 그 이하로 깎아도 손해를 안 보는 거죠. 자, 3번째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단점은 이 상세 페이지예요. 이 기업에 있는 그 상세 페이지 만드는 디자인 팀 직원이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 그래서 월급쟁이기 때문에 뭐 완성도가 한 80점만, 그러니까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그러니까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만들면 되지, 이 80점을 내가 90, 100 퀄리티로 올린다 해가지고 보너스가 안 나와요. 뭐 회사가 잘 되면 뭐 올해는 다닐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내가 단기적으로 저한테 어떤 그 모티베이션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욕 안 먹을 정도로만 만들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진짜 내일처럼 잘 만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개인들이 만든 상세 페이지하고 기업이 만든 상세 페이지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옛날에는 뭐 카메라도 달랐고 이제 기업이랑 개인이 쓰는, 그 다음에 뭐 쓰는 그 툴도 달랐고 그 포토샵이나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그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업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화질이 잘 나와, 조명이 없어도 돼. 그 다음에 요즘 뭐 웬만큼 포토샵 뭐 이런 거 그 그래픽 툴들 다 다루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못 다뤄도 다루는 직원들한테, 다루는 그 개인들한테, 프리랜서한테도 맡겨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뭐 널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상세 페이지에 분별력이 없어요. 오히려 개인이기 때문에 더 잘 만들죠. 이거 내 거니까. 그래서 1시간이면 뭐 끝날 상세 페이지 작업을 여러분들은 뭐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수정하고 계속 고치고 될 때까지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둘이 달라요. 개인들이 만든 상세 페이지가 훨씬 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개 더 붙이면은 이 댓글하고 리뷰에 대한 완성도가 기업하고 개인하고 다릅니다. 일단 기업은 일단 뭐 파는 물건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한 개 한 개 물건에 대한 그 댓글하고 이 리뷰를 인위적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왜냐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 그 댓글이랑 리뷰 관리하는 게 내 일이 아닌 이상 그렇게 그 관여하고 싶지를 않아요. 왜냐면 여긴 정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댓글이 달리는 대로 내버려 두는데 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내 상품이 뭐 오늘 12시에 어디 라이브가 됐다. 그러면 내가 아는 친구들, 뭐 친척들,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뭐 비용을 주고 외주업체를 쓰더라도 여기에다가 댓글하고 리뷰를 막 달아요. 너무 많이 달리면 또 이게 어뷰징이 되니까 1차를 둬가면서 이제 관리를 해요. 그리고 거기 이상한 댓글이 하나 올라오죠? 그럼 거기에 뭐 전화를 걸어서 뭐 선물을 주던 뭐 빌던 간에 그걸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댓글이랑 이 리뷰 관리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기업들보다. 근데 이게 요즘 들어가지고 매출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아무리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고 뭐 상품이 뭐 사진을 잘 찍고 해도 이 댓글이랑 리뷰가 쫙 달리면 사람들이 여기에 움직여요. 근데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성이 필요한 거죠. 이 정성은 월급 받는 사람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개인을.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은 악플도 잘 달아요, 개인들은. 근데 사실 이 악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경쟁하는 회사의 그 상품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게 물건이냐, 뭐 불량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지 마세요. 이런 악플을 이제 여러 개인들이 다시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마찬가지 얘기예요. 기업에 다니는 그 월급쟁이가 내 회사를 위해 가지고 경쟁사 그 상품에다가 악플을 달겠어요? 그거 쓰는데 싫잖아요. 그 남의 거다가 다는 나의 모습이. 그래서 막 상사가 야, 악플 좀 달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직원한테. 본인이 알아가지고 악플 다는 직원이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내 물건이면은 내가 피땀 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산 물건들의 경쟁사라면 이게 악플이 달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이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게 개인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구청에다가 고발도 잘해요, 개인은. 기업은 이런 일 절대 못 하죠. 근데 이제 의류나 신발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서류만 가지고 증빙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이제 사오신 분도 내가 지금 정품을 사왔나, 가품을 사왔나 모르고 그냥 솔직히 진품인 줄 알고 사다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인증 많잖아요. 뭐 이거 인증받았냐, 뭐 어린이 아동검사 받았냐, 뭐 그 식권 받았냐. 뭐 털면은 먼지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명을 씌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개인분들이 이제 구청에다가 아주 전문적으로 전화를 계속 걸면서 저거 인증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저거 문제 있는 회사 같습니다. 저거 가품입니다. 구청이 아니라 또 그 사이트, 쇼핑몰, 또 MD, 거기 또 이제 이런 거 접수하는 그 전화번호 있거든요. 거기다 계속 전화 걸어가지고 저거 그 카피라이트, 뭐 그림이다 그러면 저거 어디 거 도용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악플 달고 악플이 아니라 전화를 걸고 그러면은 서스펜딩이 돼요. 그 노출 보류가. 물론 이제 이게 다 증빙이 되고 뭐 서류 다 제출하고 그러면 다시 풀리겠지만 그 과정 동안 이 업체가 당하는 피해가 있잖아요, 경쟁사가. 그러니까 이것도 게릴라전에서 상당한 전술이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기업은 개인을 이런 면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업을 할 때도 물론 이제 회사가 뭐 브랜드다 그러면 영업하기가 훨씬 편하긴 하겠죠. 근데 아주 잘 나가지 않는 그 브랜드면은 결국은 마찬가지거든요. MD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즘은 워낙 개인 회사들이 매출이 좋기 때문에 상위권 10% 안에 들어가는 그 회사가 아닌 이상 뭐 브랜드에서 전화 온다 그래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근데 이 기업에 다니는 이 월급쟁이 그 영업 직원들은 뭐 MD일 수도 있고, 그래도 자기는 이제 회사 다니고 이제 뭐 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이 얼굴에 철판을 못 깔아요. 그러니까 MD를 만날 때 굽신굽신 이렇게 하기를 좀 싫어하죠. 오히려 피하거나. 그래서 서류적으로만 얘기하고 뭐 이메일이나 카톡으로만 하지 그 이상의 어떤 그 나를 낮추는 일을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개인은 아니잖아요. 개인은,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가서 아무리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저 어린 MD한테 가가지고 뭐 MD님 뭐 이것도 드셔보세요. 뭐 이거 어떠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전화 걸어가지고 뭐 MD가 쌀쌀맞게 굴었다 하더라도 기업에 있는 MD 같은 경우면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전화 안 하죠, 그다음부터.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뭐 또 전화하고 벤치 먹어도 또 전화하고 찾아가고 다시 이메일 보내고 수정해가지고 또 보내고. 그러니까 내 사업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다 돈이니까. 내가 한 만큼 돈이 되잖아요. 뭐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요하죠. 근데 개인이 기업을 이길 수 있게 바뀐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건이죠.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이 물건,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물건을 배수가 있게 사올 수 있는 거, 즉 해외 소싱이죠. 이게 가능해진 게 제일 큰 변화죠. 사실 뭐 물류센터니 무슨 뭐 공유 오피스니 뭐 이런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바뀐 것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물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과거에는 이렇게 경쟁력 있고 배수가 높게 붙여 팔 수 있는 상품을 소싱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해진 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큰 진입장벽이었고 이게 무너지는 순간 사실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사실 개인이 기업을 이길 수 있게 환경이 바뀐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알아차리느냐, 내가 행동을 옮겼느냐 안 옮겼느냐고, 이거를 알아차리고 옮긴 분들이 지금 각각 온라인 사이트에서 기업을 이기고 있는 개인들인 거고, 물론 그분들도 지금 이제 기업이 됐겠지만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이분들은.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개인들이 해외 소싱 별로 안 와요. 물건은 많이 안 사시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오늘이 뭐 2020년 4월 말인데 개인이 기업 이길 수 있냐?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기업들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이쪽으로 잘 안 바뀌어요. 빨리 그 조직을 이렇게 개인 장사하듯이 이렇게 그 아이템 단위로 쪼개고, 지금은 이제 팀 단위로 돼 있거든요. 뭐 MD 팀이니, 무슨 뭐 마케팅 팀이니, 디자인 팀이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제도권적인 거고, 아이템 한 개 한 개를 잘 팔기 위해 가지고 팀을 다 짜게 해야 돼요. 이 아이템 단위로 팀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모자를 판다. 그러면은 MD 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모자 팀이 있어 가지고 그 팀 안에서 마케팅도 하고 뭐 디자인도 하고 상품도 개발하고, 그러니까 개인이 마치 내 이 모자를 파는 듯한 느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게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데, 아직 기업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금 상황에서 개인이 제일 싸워야 할 대상은 개인이에요. 기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본 많은 기업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조건에 있는 분들이 그 중에서 누가 크느냐. 그래서 우리들끼리 싸움인 거지, 뭐 기업과의 뭐 싸움에서 개인이 이길 수 있느냐. 사실 이거는 저는 뭐 이런 얘기할 때는 지났다고 봐요. 충분히 개인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 거 있어요. 그래서 해외 소싱 갔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샀다. 수입을 했는데 돈 많은 중소기업이든 뭐 기업이 이 물건 뺏어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독점할 수 있느냐, 이 물건을. 여기에 대한 제 솔직한 답변은 뭐냐면요. 뺏길 가능성이 있지만, 제 경험상 20년 했잖아요. 똑같은 물건을 큰 기업이 와가지고 뺏어가는 경우는 한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물건이 진짜 대박이 나가지고 막 100억씩 팔려요. 그럼 뺏어가겠죠. 그럼 뺏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매출을 기대하면서 해외 소싱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물건 사서 한 1억 팔면 되는 거잖아요. 운이 좋아서 1억이죠. 그리고 이 중국 공장이라는 게 그 한국 시장이 그렇게 대단한 시장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가시는 그 물량이나 그 물건을 뺏어가는 그 기업의 물량이나 이 공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도친개찐이에요. 1000개 사나 10,000개 사나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중국 공장들은 일단 그 독점 계약은 안 해주고요. 뭐 독점 계약을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특이한 분으로 보일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요구하는 회사 거의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이상한 조건을 될 수 있어요. 뭐 독점 해줄게, 대신 뭐 얼마 이상 사라, 몇 개 이상 사라, 뭐 몇 번 주문해라. 뭐 자기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겠죠. 뭐 가전용품이라든지 일부 품목 뭐 그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독점 계약은 큰 의미가 없어요. 뭐 독점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돈으로 누가 덤벼들면은 다 배신해요. 어차피 배신할 사람은 뭐 독점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뭐 돈 싸들고 와가지고 물건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배신할 공장이라면은 독점 계약을 안 해도 배신하고 해도 배신하는 거죠.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괜히 독점 계약했다가 손해만 봐요. 단 여러분들이 처음 계약을 할 때, 물건을 살 때 막 가격을 후려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막 그 MOQ를 적게 사왔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공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판 경우, 그냥 사가라 이 바보야, 이렇게 샀을 때는 뺏기겠죠. 누가 와서 산다 그러면은.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뭐 좋은 마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뭐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친해진 상태에서 공장이랑 물건을 샀다. 이럴 때 한국에서 다른 공장에 와가지고 다른 업체가 와가지고 이제 물건을 달라. 그랬을 때 똑같은 물건을 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러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내가 독점을 요구는 하진 않겠지만 나만 좀 팔고 싶다. 단지 이제 다른 한국 회사에서 이 물건을 사고 싶다면은 나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 미리. 그럼 내가 조금 더 사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도 나이스해 보이고 이분들 입장에서도 손해 안 볼 것 같고.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놓으면은 충분히 여러분 장사하기인데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 라이프 사이클이,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길지가 않아요. 내가 이 공장에서 물건을 주문했다.
근데 남이 이 공장이 내가 잘 팔리는 거를 찾아가지고 얘가 공장을 찾아서 주문을 한다. 이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일단 내 것도 잘 팔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잘 팔리는 걸 파악을 하고, 이 공장이 어딘지 수소문을 하고, 뭐 찾아가서 주문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6개월에서 최대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요즘 상품 라이프 사이클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가요. 뭐 길어야 2년. 그래서 뭐 뺏긴다 하더라도 그냥 뺏기면 돼요. 그리고 또 딴 거 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살 때 막 1, 2억씩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아이템 한 개 살 때 뭐 100만 원, 200만 원 사잖아요. 한 아이템당. 그리고 잘 팔리면 더 리워드 하는 거고. 근데 그 100만 원이 그렇게 뺏기는 게 아깝지는 않잖아요. 그 물건 나 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뺏기면 또 사면 돼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뭐 물건 뺏겨가지고 손해본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누가 나의 물건을 뺏어갔어요. 그럼 비슷한 물건 또 공장에서 찾으면 되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물건은 같은 물건을 여러 공장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중국은. 그러면 어떤 기업이 내가 잘 팔고 있는 물건을 뺏어갔어. 지가 팔어. 그럼 나는 비슷한 공장에서 비슷한 물건 사가지고 얘네 파는 가격에 반값에 쳐가지고 이거 다 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전혀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초반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구조적으로 기업이랑 전면적으로 이 싸움을 이기느냐 지느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 아이템 한 개를 내가 뭐 10년, 20년 팔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아이템을 내가 1년 동안 잘 팔아가지고 돈 좀 알맞게 쌉쌀하게 벌자. 이러면 성공한 거고, 이런 아이템이 좀 많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개인이고 큰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뭐 1, 2천만 원 가지고 하는 개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월천대사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내가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벌려면 한 달에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기느냐 지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이야기의 목표치가, 이 끝이 월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천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월천대사가 뭐 이제 비아냥하는 이야기를 월천대사, 뭐냐, 하도 그 거짓말 해가지고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월 1,000만 원 한번 찍고 그 미래는 없는 월천대사도 있는 거고, 월 1,000만 원 매출인데 이걸 월천대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한 달에, 근데 이게 있어요. 월 1,000만 원 벌 때가 제일 좋아요. 그 이상 벌면은 안 좋습니다. 월 1,000만 원 벌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때가 가장 내가 풍요롭고, 즐겁고, 막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이 어떤 이게 삶의 퀄리티가 가장 좋을 때요. 월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 이상 벌면은요, 이게 회사가 기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월 1,000만 원 벌 때가 언제냐면 딱 이 벤츠 살 때예요. 자동차 그 벤츠 살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근데 더 벌면요, 이제 벤츠가 지겨워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시간이 남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het짓거리를 하게 되죠. 사업적으로든 뭐 사업 외적으로든.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사람과 전쟁 뭐 이런 것도 이제 시작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시작되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충분히 본인이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그 인프라를 갖췄는데,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딱 월 1,000만 벌어요. 그 이상 벌지 않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는 거죠. 이상 버는 건 좀, 뭐 이분들 얘기로 이제 귀찮아진다고 얘기하는데, 귀찮아져요, 삶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이 얘기예요. 월천대사가 되는 거. 자, 그래서 이 월천대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조건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기업과 개인으로 봤을 때 다 갖춰져 있고, 아까 그 탈락 조건들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안 된다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충분히 개인이 기업을 이 월천대사 이 스탠다드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점점 더 가능해질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은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지금 같이 시작하는 이 개인들 간의 경쟁인 거지, 이 기업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제 조건은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결국은 이제 해외 소싱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뭐냐면요, 이 사업의 그 성패는 어디 달렸냐면은, 상품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장에 달렸어요.
연차가 한 10년, 20년쯤 된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마 잘 알 거예요. 도대체 좋은 상품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고르냐, 뭐 이 이야기인데 사실 모든 게 다 공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좋은 공장을 찾으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좀 긴 이야기인데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해줄 그런 상품들이 많은 공장을 찾으면은 이게 다 해결이 돼요. 뭐 조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사실 그 공장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찾으면은 나머지 조건들은 다 부차적인 게 됩니다. 이게 구조가 그래요. 이 업계의 구조가. 그 좋은 공장은 여러분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상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장은 여러분들이 주문하는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에요. 중국의 공장은 전 세계의 바이어들의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장에 가면은 전 세계에 있는 그 브랜드들, 바이어들이 주문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 한국 시장의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여기를 지배할 수 있는 상품이 여기 가면 있거든요. 이 물건을 내가 그 싼 가격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공장을 내가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공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카테고리별로. 뭐 한 상위 5%, 뭐 한 상위 3% 정도? 공장이 100개 중에서 과연 그 3% 공장을 내가 찾을 수가 있는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가? 거기 그 공장에 가볼 수가 있는가? 그 쇼룸에. 그리고 이 공장하고 친해져가지고 내가 그 물건을 내가 원하는 조건, 뭐 조금 산 거죠. 알맞은 조건으로 좋은 가격으로 이 물건을 내가 사올 수 있는가. 사실 이거를 푸는 게 사실은 이 유통의 그 시작이다, 끝이에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해외 소싱을 시작하면은 뭐 무역박람회 가고 공장을 만나고 하면은 이런 기회가 와요. 그리고 사실 이런 기회를 잡았을 때 이제 크게 성공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아직 손에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서는. 그래서 뭐 차근차근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어떻게 동기부여가 됐나요? 아니면은 좌절감만 제가 드렸나요? 일단 뭐 솔직하게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사람이 뭐 선천적인 조건도 있고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체득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 전자가 부족하면은 이 후자를 좀 많이 하면 되는 거고요. 전자가 뭐 빵빵하면은 후자를 많이 하면 더 좋겠죠. 불가능한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이 확률 얘기잖아요. 뭐 오늘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이 조건에 나는 다 충족이 됐다. 그리고 이 후반에 대한 이야기 다 됐다. 그리고 나는 이제 준비가 됐다.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실패하기 어렵지 않을까, 구조상. 여러분들 뭐 전부는 아니겠으나 이 조건에 맞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큰 동기가 되지 않을까,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